안녕하세요. 스노우볼링입니다. 메타에 관한 정보를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그 단기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기업에 대한 그런 이해, 베이스가 있으면 이런 영상들을 계속 봐도 뭔가 양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 뭔가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 정리가 안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더 혼란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최초로 메타 총정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메가 내러티브 체크, 기업 내러티브 체크, 투자 매력도 점검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메가 내러티브 체크입니다. 어, 제 앞선 총정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슬슬 외우실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또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AI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이 포인트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패권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경제 패권, 그리고 군사 패권, 거버넌스 패권 이렇게 있는데 지금 모든 패권의 중심에 이 AI가 있다는 겁니다. 경제부터 볼게요.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영국의 유명한 회계법인이 있는데 거기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GDP를 그냥 15%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GDP 수치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군사 패권에서도 정말 중요한데요. 현대전의 핵심이 돼버렸습니다. 이 자율적으로 표적을 인식하고 전장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며 사이버 공격의 기반이 되기도 하죠. 거버넌스 패권이란 쉽게 말해서 AI 관리 표준의 어느 진영 파워가 강한가 뭐 이걸 따지는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점유율이 높은 AI 소스를 갖고 있는 국가가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를 장악하기 위해 미국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 가볍게 볼게요. 올해 7월에 발표된 AI 액션 플랜부터 며칠 전에 발표된 AI 제네시스까지 행정명령이 이어집니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AI 혁신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엔비디아 칩을 수출 통제한다거나 민관 협력을 계속해서 극대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Joint All Demand Command and Control이라고 해서 AI 기반 합동 전 영역 지휘 체계 구성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AI 기반으로 육군, 해군, 공군, 우주군, 뭐 사이버군 이런 진영을 다 통합한 군사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매우 위협적입니다. 중국의 무서운 점은 국가 주도로 민원이 뭐 들어오든 말든 그냥 전력을 미친 듯이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절반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골드만삭스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예비 전력을 400기가와트까지 확보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 예비 전력 용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미국과는 대조적이죠. 또한 10월 로이터 뉴스를 보면 PLA, 중국 인민해방군의 그런 딥시크 기반 방산 혁신 그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중국은 AI를 또 무료로 오픈 소스로 다 풀어버리고 있어요. 미국이 돈을 받고 뭐 구독 요금제로 이렇게 소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거죠. 이걸 폐쇄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 이렇게 되면 중국 AI 이용자가 글로벌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점유율이 중국에 넘어가면 그 AI 거버넌스 패권은 중국에게 이제 기울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메가 내러티브는 AI 에이전트의 시대입니다. AGI라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으로 가는 길에 먼저 거쳐가야 할 스텝이 있는데요. 바로 완전한 AI 에이전트의 등장입니다. 빅테크들은 이 완전한 AI 에이전트를 선점하고 대중화하고자 노력 중이에요. 오픈 AI부터 보겠습니다. 네, 샘 알트만 블로그를 보시면 오픈 AI는 25년을 AI 에이전트의 해라고 선언을 하고 GPT 에이전트 모드를 출시했습니다. 메타는 모든 개인에게 초지능을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홈페이지에 걸어놨고요. 특히 그 7월 30일자 주커버그 레터에서 강력 어필을 합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 AI를 10월에 출시를 했어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완전 최근이죠. 11월 중순에
이그나이트 2025라는 연례 행사를 했는데 여기서 AI 에이전트 365를 출시, AI 에이전트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최근에 나온 제미나이 3가 아주 핫한데요. 여기에도 에이전트 기능 프로토타입이 탑재가 됐습니다. 이 빅테크가 노래를 부르는 AI 에이전트가 그럼 도대체 뭘까? 좀 제대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단순 질문에 답 주는 어시스트 AI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개념인데요. 일단 기업용 제품 출시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소 같은 경우에는 이 AI 에이전트 기능을 바탕으로 벌써 1만 명을 감원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포춘 비즈니스 11월 기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0%대를 전망하고 있고요. 이 AI 에이전트 영역이 말이죠. 물론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아직 수동적인 직원 수준이고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당장 제가 GPT 에이전트한테 그 메타 PPT 한번 만들어 보라고 시켰는데 네, 저보다 아직 한참 멀었더라고요. 네, 갈 길이 멀고 먼저 장기 작업 메모리를 가져가야 하다 보니 LLM 모델 경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이 갑자기 외계어가 돼버렸는데요. 장기간 직원처럼 메모리를 가져가며 작업을 수행해야 하다 보니 LLM 모델, 즉 AI 모델이 그만큼 가벼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이전트용 가벼운 버전의 GPT나 제미나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포이즈닝 문제가 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 홈페이지에 주의 깊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AI 에이전트에게 잘못된 기억을 주입하면 그걸 바탕으로 잘못 업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금전적인 업무를 한다면 더욱 리스크가 커지겠죠.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이 진행 중이고요. 또한 이 AI 에이전트가 발전하는 양상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브라우저에 탑재가 됩니다. 챗GPT 아틀라스가 10월에 그래서 나왔죠. 그리고 OS에 탑재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윈도우 같은 데 들어간다는 거죠. 마소가 이그나이트 2025에서 윈도우를 에이전트 중심 OS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MCP를 기반으로 호환성을 장악하는 건데요. MCP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로 쉽게 말해 LLM, 즉 GPT나 제미나이 같은 모델이 외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연결고리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챗GPT에서 피그마 어플을 조작해서 PPT를 만들게 한다거나 이런 활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에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고요. 제대로 된 AI 에이전트가 나오면 이제 걔가 이 앱 저 앱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AI 에이전트가 여기까지 도달을 하고 나면 남은 건 이제 현실 세계로 가는 겁니다. 즉 디바이스화가 최종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의 기업 메타가 사활을 거는 영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이어서 온디바이스 시대라는 메가 내러티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현재의 내러티브라기보다는 미래에 다가올 내러티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궁극의 AI 에이전트는 실시간으로 이용자 옆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현실 세계에서도 가능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비전 LLM, 실시간 음성 채팅, 장기 작업 능력, AR UHD 기능. 이게 탑재가 돼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GPT한테 그냥 말로, 자연어로 정보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비전 LLM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촬영본으로 정보를 입력받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답변을 얻기 위해 저희가 눈앞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 음성 채팅이란 우리가 음성으로 GPT에게 정보를 주면 GPT가 응답을 생성한 뒤 다시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돌려주는 걸 말합니다. 이건 뭐 지금도 되고 있긴 하죠. 지연 속도를 낮추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장기 작업 능력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AI UHD는 이제 응답을 제공할 때 음성뿐만 아니라 초고화질로 현실 화면에 비주얼로 제시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카메라, 마이크, GPS, 관성 측정 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스마트폰에 이미 탑재가 돼 있긴 하죠. 하지만 스마트폰의 문제는 주머니에 넣는 순간 이 모든 센서가 다 차단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경이나 목걸이, 핀, 이어폰 같은 형태가 적합할 수밖에 없어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주커버그는 여기서 안경이 미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갈 길이 아주 까마득하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바로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데 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지연 시간이 너무 길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제가 챗GPT한테 답변 요청해도 요즘 더 느려진 것 같아요.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이 온디바이스 기기가 스마트폰처럼 더 대중화돼서 이용자가 더 많아진다면 길거리 사람들이 다 AI랑 얘기하고 있다면 더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해결책은 기기에 자체적으로 연산 장치와 가벼운 AI 모델을 탑재를 해서 간단한 업무는 그 내장 연산으로, 중고급 추론은 뭐 엣지 AI나 클라우드 AI로 돌리는 게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말이 용어가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엣지 AI는 핸드폰, 컴퓨터 또는 차량 등 그런 단말기기에서 돌아가는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라우드 AI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연산을 하는 GPT, 제미나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온디바이스 AI가 가장 작은 개념이고 다음으로 엣지 AI 그리고 클라우드 AI 순으로 연산 능력과 필요한 인프라, 규모가 다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작은 온디바이스 기기, 안경으로 그냥 예시를 계속 들겠습니다. 여기서 AI 모델이 돌아가야 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기기에는 GPU가 아니라 NPU라는 신경망 처리 장치라고 하는 칩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달성하려면 이 NPU가 한 2, 3세대 정도 점프를 해야 돼요. 100 TOPS, 초당 테라 연산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지금 메타레이벤 안경에 탑재된 칩셋의 거의 100배 성능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기기에서 돌릴 수 있는 아주 가벼운 경량 AI 모델이 필요해요. 무거울수록 아무래도 전력 소모와 발열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제미나이가 처음 나올 때 제미나이 나노라고 해서 이런 경량 모델이 나왔긴 한데요. 아무래도 가벼운 만큼 성능이 안 좋고 당장 쓸 데가 특별히 없다 보니까 제미나이가 지금 3까지 나오면서 경과를 보면 약간 소외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어쨌든 이뿐만 아니라 더 큰 용량의 램, VRAM이 들어가야 되고 그 외에도 초소형 센서, 초소형 배터리, 냉각 시스템 많은 영역에서 기술 혁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그런 AI 인프라랑 결이 좀 같은 것 같아요. 결국 전력, 칩, 냉각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 같아요. 다른 빅테크도 그래서 쉽게 건들지 않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 주커버그 형님은 이 어려운 돌바닥에 지금 다이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이빙을 하고 있냐? 이걸 살펴보기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메타라는 기업의 내러티브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서론을 엄청 길게 했습니다. 이게 근데 깔려야 메타의 행보가 확실하게 이해되실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기업 내러티브 파트입니다. 메타 어떤 기업일까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내용이라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회사명 메타 플랫폼스, 티커는 META, 시가총액은 1.6 트릴리언입니다. 한화로 3천조, 삼성전자의 5배죠. 전 세계 시총 8위고요. 2004년에 창립이 됐고 2012년에 나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창립설이 굉장히 재밌게 풀어져 있어요.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 제작하신다는 그 데이빗 핀처 감독님이 이제 감독을 맡았고요.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어쨌든 비전은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것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서로 원활하게 이어주는 미래를 그리며 이를 실현할 기술을 만들어 갑니다. 라는 거고요. 다음은 메타의 시설 현황입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기반 회사라서 심플하게 오피스, 데이터 센터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다국적 기업인 만큼 전 세계 91개의 사무실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그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총 30개이고 주위로 이렇게 전력망이 가득 깔려 있는데 자주색은 태양광, 초록색은 풍력, 파란색은 수력으로 돌아가는 공급원입니다. 이 클릭된 초록색 공급원을 보시면 112메가와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뉴스에 데이터 센터 하면 쉽게 뜨는 단위인 그 기가와트와는
큰 차이가 나죠. 하도 뉴스를 보니 이제 숫자에 좀 무감각해져 있었는데 이 빅테크 데이터 센터 전력망이 진짜 어마무시한 규모구나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본사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근처 멜로파크에 있고요. 메타퀘스트나 레이벤 메타 안경 공장 같은 거는 직접 소유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아웃소싱을 해서 생산을 하는 거로 추정이 되고요. 다음은 메타의 제품군입니다. 아마 대충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중적이지 않은 제품도 꽤 있더라고요. 일단 앱 시리즈. 메타 자료를 보면 FOA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바로 Family of Apps. 이 앱 제품군을 의미하는 건데요.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메신저, 호라이즌, 스레드. 여기다 추가하면 인스타그램 영상 편집 앱인 에디츠 정도가 있습니다. 서비스 파트는 좀 생소한 영역이었어요. 메타 AI, 제미나이 같은 AI 앱인데 이게 한국에서는 아직 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체험해 볼 수가 없었고 이게 라마4 기반으로 돌아가고 레이벤 메타 안경 이런 하드웨어들이 다 이 메타 AI를 기반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AI 스튜디오는 나만의 챗봇을 만들 수 있는 AI 챗봇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라마4 같은 경우에는 메타가 목숨을 걸고 있는 LLM,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메타페이는 이제 메타 앱에서 돌아가는 그런 결제 시스템인데 한국에도 동명의 메타페이가 있더라고요. 연말정산 서비스가 있는데 네, 혹시 헷갈리실까봐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메타버리파이드는 메타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예전에는 그냥 유명인들 사칭 방지 느낌으로 파란 배지를 달아줬었는데 전략을 바꿔서 이제 구독형으로 돈을 받더라고요. 좀 문의를 주면 빨리빨리 답변해주는 그런 응대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 그 다음으로 봐야 할 게 이 메타의 아픈 손가락, 리얼리티 랩스에서 추진하는 제품들입니다. 살펴보면 메타레이벤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안경 제품군이 있고 그리고 메타퀘스트는 이제 VR 기기고요. 메타 호라이즌은 VR 기기 게임 플랫폼 같은 건데 이 앱도 있어서 그냥 앱 쪽에 넣어놓긴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메타에서 팔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고요. 본격적으로 이 메타가 얘네를 바탕으로 얼만큼 매출을 뽑고 있나 보겠습니다. 아마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보여주셨을 그런 장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그 앞에 설명을 듣고 보시면 더 잘 익히실 거예요. 일단 FOA, 앱 시리즈를 바탕으로 뽑아 올리는 광고 수익이 어마무시합니다. 그에 반해 리얼리티 랩스는 이것의 100분의 1밖에 매출을 못 올리고 있죠. 그래도 전년 대비 74% 성장입니다. 주커버그는 목표치를 계속 달성하고 있다.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업 손실이 44억 달러라서 참 아픈데 이따 재무 건전성 파트에서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7빌리언 이 어덜이라고 잡힌 부분은 이제 페이먼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돼 있는데 메타페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주들이 이제 결제를 하면 그 사이에서 얻는 수수료 모음이에요. 근데 메타가 워낙 이걸 낮게 측정해놔서 작게 매출로 잡히고 있습니다. 사실 광고 결제만 해도 메타에 돈 주는 건데 수수료까지 더 많이 떼가면은 네 폭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크고 아름다운 법안 OBBBA 덕분에 그 일회성 세금이 추가가 돼가지고 세금이 18.9빌리언 달러 정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80% 찍은 게 또 주가 하락 원인이 됐죠. 요즘 AI 올인, 데이터 센터 투자, 적극적인 인재 영입을 하고 있다 보니 지난 분기 비해 지출 역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 원가, R&D 예산, 판매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전년 대비 상승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벌고 쓰는 메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려고 이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메타의 성장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슈퍼앱 서비스 도달, 두 번째로는 초지능 생태계 장악, 세 번째로는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 선점인데요. 슈퍼앱 서비스 도달부터 보겠습니다. 요약하면 단순 광고 대행업을 넘어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AI로 제품뿐만 아니라 광고 엔진 효율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메타의 광고 엔진에는 안드로메다, 그리고 GEM, Generative Advertising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랑 라티스 이렇게 총 3개가 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이용자에게 맞는 광고를 대규모로 추려내는 역할을 하고요. GEM은 AI 기반으로 디테일하게 이용자와 광고의 궁합을 밝혀내서 불필요한 광고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엄청 혁신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라티스라는 모델이 남은 광고들 중에 랭킹을 매겨서 이용자의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적중률 최강의 광고를 선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해 보면서 와, 진짜 인간 정신을 기술이 조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GEM의 AI가 엄청 활약하면서 이 광고 엔진의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 광고 매출이 성장하는 이유로 꼽히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광고에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죠. 판매까지 이어지도록 풀세일 퍼널을 구축한다. 이 어닝콜에서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것의 핵심은 왓츠앱이다. 이게 중요한데요. 왓츠앱은 이제 문자 전화 앱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풀세일 퍼널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는 카카오톡이 쇼핑 기능까지 제공하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메타의 여러 앱에서 광고가 적중을 하면 소비자들이 왓츠앱 비즈니스로 유도가 돼요. 그리고 바로 문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게 사장님들이 답변을 하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현재도 진행 중이긴 해요. 하지만 사람이 하나하나 응대를 해야 돼서 이걸 비즈니스 AI 직원으로 대체하겠다. 이게 메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 확대돼서 전 세계 결제 점유율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이한 게 북미가 아니라 인도, 브라질 같은 그런 개발도상국부터 장악하며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엄청 재밌었는데요. 이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보다 어쨌거나 컴퓨터 보급이 좀 늦어졌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스마트폰이 또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컴퓨터로 쇼핑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북미에서 이미 치열한 그런 결제 점유율을 파고드는 것보다 이쪽 방면이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왓츠의 공식 유튜브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가보면 진짜 영어가 없습니다. 다 제3세계 국가들 언어들이 가득해요. 네. 국가별로 그 왓츠앱 기능을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고, 광고를 봐도 인도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으로 아예 그냥 제대로 타겟팅을 하겠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 광고를 넘어 비즈니스 전체를 왓츠앱으로 들여와서 이제 수수료를 떼먹으려는 그런 돈 벌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신저와 그 소비 관련 모든 서비스가 통합된 그런 궁극의 슈퍼앱, 이걸 참 많은 기업들이 목표로 하더라고요. 일단 메타가 참고하는 그런 선도적인 모델은 중국의 위챗입니다. 위챗에서 문자 전화는 물론이고 쇼핑, 예약, 배달 서비스 이런 것까지 다 되거든요. 그냥 통으로 몇십 개의 밸류 체인을 씹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한때 엑스를 통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얘기한 적이 있었고,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가 있죠. 근데 뭐 앱이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는 좀 감이 안 오긴 합니다. 그리고 토스도 쇼핑 기능을 요즘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참 많은 기업들이 이런 슈퍼앱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화면을 구성하거나 UI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엄청 어려운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메타가 어떻게 잘 해낼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성장 계획은 이제 초지능 생태계 장악입니다. 메타가 과연 감히 막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뭐 요약하자면 주커버그는 지금 다 쏟아부어야 한다, 뭐 이런 스탠스입니다. 주커버그가 이런 급발진을 하는 이유는 라마4가 올해 4월에 나왔는데 성과가 정말 참혹했어요. 베헤모스, 매버릭, 스카우트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일단 중간급인 매버릭이 처참한 실패를 했습니다. 성과 조작 논란도 생기고 제대로 검증해보니 성능이 32밖에 안 되더라,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이 베헤모스가 진짜 야심작인데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요. 실제 인터뷰에서도 라마4 성과가 너무 기대 이하라서 내가 정신을 차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커버그가요. 그래서 먼저 한 게 6월에 슈퍼 인텔리전스 랩, 그 초지능 연구소를 설립하죠. 총 4개 부서로 구성이 됩니다. TBD 랩, 뭐 FAIR, Products and Applied Research, Infrastructure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TBD 랩은 라마를 개발하고, FAIR는 AI 기초 연구를 하는 곳이고요.
Product and Applied Research는 개발한 AI를 메타 전 제품에 적용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부서가 있는데, 인프라라고 하니까 저는 당연히 뭐 데이터 센터 관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AI 인프라 하면 대중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그 인프라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종류의 AI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이따 경영진 파트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인프라는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뭐 훈련시키고 평가 검증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서에 아주 폭력적으로 인재를 영입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스케일 AI라는 AI 인프라 회사 CEO 알렉산더 왕을 영입하고 지분도 49%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다 연봉이 1억 달러가 넘는다는 그런 소문도 돌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선 넘는다 이런 반응도 많죠. 그리고 정말 급진적인 게 라마4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그런 제품을 그냥 오픈 소스로 무료로 풀어버렸습니다. 다른 빅테크들은 다 폐쇄적으로 엄청 보안 신경 쓰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전 세계 개발자들이 달려들어서 활용하고 버그 고치고 더 발전할 수 있다라면서 아주 강력한 수를 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데이터 건설 붐에 또 메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하이오의 프로메테우스, 루이지애나의 하이페리온, 텍사스 엘파소에 짓고 있는 것, 이름은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이것까지 추가하면 일단 7기가와트가 넘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도 폭력적으로 건설을 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자금 조달까지 진행을 했었죠. 네. 미래 AI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진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이 본사 사진이에요. 으리으리하고 밑에는 하이페리온 데이터 센터인데 이게 맨하탄 섬이거든요. 사이즈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글로만 가면 이 모든 게 사실 허상이고 게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세 번째 성장 계획은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을 선점하는 건데요.